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론 머스크가 쏘아올린 우주선이 공중 폭발했습니다. 신라 호텔이 LA 한인타운에 호텔을 짓는다고 합니다. 또 여름을 앞두고 항공 마일리지 등을 훔쳐가는 이메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 배우 이병헌 씨가 기생충 출연을 고사했던 데에 대해서 후회한다 라고 스탠포드 대학 학생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또 치매가 올지 안 올지의 그 여부를 10년 전부터 예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다음 주 월요일로 발표됐습니다. 숙제검사 받으러 미국에 오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잔뜩 비우고 가져온 그 보따리에 뭘 정말 귀중하게 많이 담아서 돌아갈 수 있게 될지 잠시 후에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해 놓으시고요. 그럼 이제 정보의 바다를 향해서 출항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어제 달과 화성 탐사를 위해서 개발한 대형 우주선 스타쉽이라는 우주선의 첫 지구 궤도 시험 비행에 나섰습니다만 공중 폭발하면서 실패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어제 텍사스주 남부 보카치카 해변의 우주 발사 시설 스타베이스에서 스타쉽 우주선을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수직으로 솟아오른 그 스타쉽은요, 이륙한 뒤 약 한 4분 만에 비행 중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상공에서 폭발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3분가량 지났을 때 전체 2단 발사체의 아랫부분인 이 슈퍼 헤비 로켓이 분리되고 우주선 스타쉽이 궤도 비행을 시작했어야 됐습니다만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해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발사 직전부터 좀 조짐은 좋지 않았습니다. 당초 발사 시각은 오전 8시 28분으로 예정됐었습니다만 카운트다운을 하기 약 한 40초 정도를 남겨두고 일부 문제가 발생해서 이를 정비한 뒤에 예정보다 5분가량 지나서 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쉽 발사 중계팀은 어제 비행이 실패로 돌아간 뒤에 로켓을 가동하는 33개 랩터 엔진 가운데 3개가 꺼진 것을 본 것 같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스페이스X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네, 일론 머스크는 시험 비행 실패 후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올렸습니다. 몇 달 뒤에 있을 다음 테스트를 위해서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자, 그의 말대로라면 이제 다음 시험 비행은 수개월 후에 몇 달 뒤에 시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험 비행에서는 우주 비행사가 탑승하거나 또는 우주 화물이 적재되어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스타쉽은 스페이스X가 달과 화성에 사람 그리고 화물을 보낸다라는 목표로 개발해온 우주선인데요. 우주선 내부에 이론적으로는 150톤까지 화물을 적재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스타쉽과 슈퍼 헤비의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스타쉽은 90분간 지구 궤도를 비행한 뒤에 하와이 인근 태평양에 떨어지고 또 먼저 분리된 슈퍼 헤비 아랫부분의 그 로켓은 발사 장소와 가까운 멕시코만에서 회수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또 재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어제 발사가 이루어진 보카치카 해변에는요, 스타쉽 발사를 보러 온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운집했었습니다. 그래서 카운트다운을 시민들이 함께 했는데요. 이들은 로켓이 굉음과 거대한 불꽃 그리고 연기 구름을 뿜어내면서 처음 발사되는 그 장면 때는 아주 환호했습니다만은 몇 분 만에 이 공중 폭발하면서 실패로 끝나자 아주 크게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항공사 마일리지나 호텔 리워드 포인트 등등을 노린 그 이메일 사기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에서 보낸 것처럼 위장된 가짜 사기 이메일을 받은 소비자가 첨부된 링크를 클릭할 경우에 해당 항공사 어카운트에 로그인하라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보면 멀쩡한 진짜 항공사인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소비자가 자신의 그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등을 입력하고 로그인을 딱 누르게 되면 항공사 웹사이트처럼 위장된 가짜 웹사이트로 접속이 돼서 본인의 신상 정보를 털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기범들은 훔친 마일리지를 아메리칸 항공 150만 마일 500달러에 판매합니다 등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되팔고 있었습니다. 이 마일리지를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한 이런 이유는요, 아메리칸 항공이나 델타 항공 등 미국의 주요 항공사들이 이 적립된 마일리지를 돈으로 사고 팔고 할 수 있게 거래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꼭 알아놓으실 건요. 항공사 웹사이트로 위장된 이 가짜 사이트를 구별해내는 것인데 일단 가짜 사이트의 거의 대부분 그 주소는요. 끝에가 .com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org, .org로 끝난다는 점. 요건 좀 의심해 봐야 된다는 점. 그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름을 맞아서 이런 사기 이메일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LA 한인타운 내 돌이나 칠순잔치 등등을 열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에는요, 여러 이제 중식당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이 100여 명 정도를 한 장소에 수용할 수 있는 소위 뱅퀴트홀을 가진 중식당은 사실상 두 곳밖에는 없습니다. 이 만리장성이라는 중식당과 용궁이라는 중식당입니다. 뭐, 이 한국에서 그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이고, 옛날스럽다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이민사회니까 한국보다는 뭐 규모가 작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옛날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 만리장성, 그리고 용궁이라는 두 중식당인데요. 그런데, 만리장성은 이미 재개발로 인해서 벌써 폐업을 했고요. 이어서 용궁도 주상복합 건물로 재개발되기 때문입니다. 이 두 식당은 돌잔치, 결혼식, 송년회, 동문회, 각종 한인단체 행사 등등이 자주 열리던 사실상 LA 한인타운 내 명소였습니다. 이 만리장성에 이어서 그런데 이제 용궁도 재개발된다라는 소식을 접한 일부 한인들은 아주 서운하다라는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여러 한인들 가운데 사실 저도 포함됩니다. 용궁 재개발 소식을 들은 LA의 한 한인은요, 이민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민 생활이 낯설었을 때 용궁에서 한 그 첫 아이의 돌잔치는 아주 따뜻한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라면서 지금도 부모님과 또 자녀들과 함께 주말에 가족 모임을 종종 하는 곳이다라면서 아주 큰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저 개인적으로도요, 이 용궁이라는 중식당은 참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라디오 코리아 초창기에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나면 그 용궁 사장님이 계속 방송을 듣고 계시다가 딱 끝나는 걸 아시고 방송 잘 들었다라면서 와서 식사나 같이 하자라고 불러서 참 툭 하면 가서 같이 밥 먹고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희 또 아이들의 그 돌잔치도 그 용궁에서 했고 그랬네요. 네. 이 만리장성이라는 중식당은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지난 2021년 2월에 이 재개발을 위해서 이미 철거됐고요. 현재는 이 해당 그 부지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중입니다. 1980년부터 40년 넘게 LA 한인타운의 대표적인 중식당은 이제 앞서 제가 잠깐 얘기했던 그 용궁이라는 식당인데요. 그 이제 명성을 그렇게 이어온 용궁이라는 식당은 또 올해 안에 연내에 이 폐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용궁 자리에는 6층 높이 90유닛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식업계 관계자들은 가족 모임 장소가 새로 생기기는커녕 계속 감소하고 있다라면서 그 원인으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말씀드린 대로 타운 내 활발한 주택용 이 재개발 사업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족한 식당 인력을 꼽았습니다. 식당에서 이제 일할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식당을 크게 하시는 분들은 그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서 이제 자꾸 폐업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이제 있다는 것이죠. 굳이 꼭 뭐 재개발 때문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굳이 하나 또 이유를 더 들어본다면 가족 모임 자체도 최근 들어서 줄어들면서 이 대형 홀을 갖춘 식당이 별로 이제 소용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인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LA 한인타운에서 모임이나 행사를 열 수 있는 장소는 곧 말씀드린 대로 곧 이제 올해 안에 폐업할 용궁이라는 곳과 또 최근 한 100명까지는 아니어도 3, 40명 정도는 수용이 가능한 홍연이라는 중식당이 뭐 있고요. 그리고 한정식 집 개념으로 200여 명의 수용이 가능한 용수산 정도가 있는 상태입니다. 식당의 대형 룸 외에는요, 호텔 뱅퀴룸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 한인 호텔로는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 또 JJ 그랜드 호텔, 가든 스위트 호텔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인 호텔의 경우 대관료는 식당들보다 조금 비싸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한인 호텔들의 대관료는 그 주류 호텔의 연회장보다는 그래도 또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라는 그 중간 단계에 있다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류 호텔과 비교하면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뭐 최고급까지는 아니어도 일반적으로 이제 주류 호텔 대관은 4,000불에서 한 6,000달러 정도 되는 규모를 이제 생각을 해 본다면, 한인 호텔은 이보다 한 1,000불 내지는 많게는 한 2,000불 정도 더 싸게 대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국의 유명 호텔 브랜드인 신라 호텔이 LA 한인타운 인근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큰 관심을 벌써부터 끌고 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한인타운 중심 도로인 올림픽 블루워드와 유니온 애비뉴 코너에 위치한 5층짜리 건물이, 그 건물이 신라 호텔 측에 2천만 달러에 최근에 매각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수년간 비어 있었던 이 건물은요, 한인 의사인 김일영 박사가 소유하고 있었으며, 신라 호텔의 관계사의 투자그룹인 SSH LLC라는 회사가 매입했습니다. 신라 호텔은 이 건물의 외관은 유지하면서 대대적인 인사이드 리모델링을 통해서 200유닛 호텔로 재건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라 호텔 관계자들이 오는 6월 LA를 방문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0일자로 이 에스크로가 완료된 이 건물은 LA 시정부로부터 개발권과 공사 퍼밋을 이미 받은 상태로 언제든지 공사가 시작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라 호텔이 LA에 진출하면서 한인타운 호텔 업계도 지각 변동이 어느 정도는 예상됩니다. 신라 호텔은요, 잘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신라 호텔, 그리고 신라 스테이, 또 신라 모노그램 등 이 세 개의 브랜드로 한국의 서울과 제주도에 여러 호텔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에는 많이 없어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 신라 호텔은 해외에는 베트남에 있는 다낭, 베트남 다낭에 호텔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미국 진출은 이번 LA 한인타운이 첫 진출인 셈입니다. LA에 들어설 새 호텔은요, 신라 스테이 브랜드로 운영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행과 호텔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신라 호텔이 막강한 브랜드 그리고 마케팅 파워로 한국발 여행객과 비즈니스 고객들을 유치할 경우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A 시장 진출을 그래서 이제 신라 호텔이 결정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LA에 한국에서 여행이나 출장으로 뭐 일주일 이상 이 장기 체류할 경우 꼭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요, LA는 이제 도매상으로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타주에서도 몇 달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출장 겸 물건을 도매로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 출장 겸 꼬박꼬박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또는 뭐 그런 물건 구입이 아니더라도 타주에서 여행 또는 타주에서 출장 오시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관광으로 오셔도 LA에 왔을 때 꼭 친구나 친척 집에 머물지 않고 이런 신라 스테이 같은 시스템이 되어 있는 데 있으면 거기서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뭐 음식, LA 한인타운은 전화로 오다 하면 바로바로 배달해 주니까 한국하고 똑같이 그런 시스템이 다 한인타운 내는 되니까, 그런데 체류하면 친구나 친척에게 부담 주지도 않고 그래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LA에 여행이나 출장으로 뭐 일주 이상 이렇게 장기 체류할 경우에 한국의 신라 스테이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이 호텔에 많은 사람들이 머물게 될지 벌써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장사 못해 먹겠네 라는 말이 요즘 LA 한인타운 뿐만이 아니라 한인타운을 떠나서 LA 전체적으로, 미국 사람 다 합해서요, LA 전체적으로 이게 나돌고 있는 일종의 유행어입니다. 정말 장사 못하겠네, 못해 먹겠네 이라는 말을 합니다. 요즘 LA에서는요, 좀도둑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이 좀도둑 때문에 도저히 장사 못해 먹겠다 하면서 아예 폐업을 하는 업주들이 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LA의 산타모니카 블루버드에 위치한 한 쇼핑몰에서 35년간 보석상을 운영해온 한인업주 김모 씨는요, 올해 들어서만 벌써 3번이나 업소 절도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제 4월도 아직 안 지났는데 뭐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절도 피해 당하는 거예요. 이 한인은요, LAPD에 LA 경찰국에 범인을 잡아달라고 신고했지만 수사 진전과 관련된 전화 한 통 지금까지 받지 못했다라고 하소연했습니다. 또 지난 1월에는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액세서리 전문 상가의 절도범 일당이 심야에 현관문을 부수고 침입해서 몇몇 한인 업소의 물건을 털어서 도주한 바 있습니다. 이 상가에 입주한 한 한인 업주는요, 건물주가 인건비를 아낀다고 야간에 근무하는 시큐리티 가드를 철수시켰고 감시 카메라까지 꺼놓고 퇴근해서 피해가 컸다라면서
건물주에게 방범 조치를 취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달라진 게 없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처럼 한인타운을 비롯한 LA 일원에서 업소 물건을 훔쳐서 달아난 절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면서 이 한인 업주들의 시름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 한 달 동안 이 LA시 전역에서 발생한 상점 절도 사건은 2010년 이후 최다인 913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하루 평균 30건 꼴인 셈입니다. 한 달에 913건이라는 수치는요, 지난해 3월에 보고된 이 448건과 비교해보면 2배 이상, 그리고 2021년 같은 달 대비해보면 3.5배 이상 치솟은 수치입니다. 그만큼 절도 사건, 좀도둑 사건이 매일 수도 없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절도 사건의 대표적인 유행은 샵리프팅이라는 것입니다. 이 샵리프팅이란 업주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매장에 진열된 물건을 슬쩍 해서 달아나는 절도 행위입니다. 이 샵리프팅이 급증하면서 이 자파류를 파는 소매 업체와 의류업소, 그리고 이 편의점과 마켓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한밤중에 업소 유리창을 깨고 물건이나 현금을 훔쳐가는 소위 스매시 앤 그랩 절도 범죄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새벽에도 이 한인타운 육각길에 위치한 한식당, 이 한식당과 그리고 센터모닉 블루바드 선상 이 뷰티 서플라이 업소, 또 멜로즈길에 있는 커피숍 등에서 이 업소 유리창을 깨고 물건을 훔쳐가는 절도 사건이 30분 사이에 3차례 연속 발생했습니다. 아마도 같은 범인들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는요,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심지어 영화처럼 건물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려가 물건을 훔쳐가는 전문 절도범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4일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한인 리커스토어에서 발생했는데요. 일요일에 영업을 하루 쉬고 월요일 아침에 문을 열어보니까요, 업소 지붕이 뻥 하늘로 뚫려 있었답니다. 절도범들이 밖에서 이제 지붕으로 올라가서 아예 지붕을 전동 톱으로 뚫고 밧줄을 내려서 마켓에 침입해서 약 $15,000 상당의 물건을 훔친 뒤에 다시 밧줄을 타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나가 도주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 업주들은요, 이 경찰에 아무리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다라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은 뭐라고 하느냐? 신고가 너무 많아서 우리 인력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인명피해가 있는 거라면 즉각 출동을 할지 몰라도 인명피해가 없다면 바로바로 출동 못해요. 경찰은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또 범인이 어쩌다가 검거됐다 하더라도요, 인명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 절도로 취급이 되면 $950 미만의 벌금만 내면 됩니다. 그런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최근에 LA에서 법이 좀 바뀌면서 그렇게 됐어요. 경범죄 처벌이 되는 케이스가 좀 늘어났고요. 경범죄 처벌이면 $950 내고 나옵니다. 이런 점도 절도 행각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런 피해는 고스란히 한인을 비롯한 업주들이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계속되는 절도 피해를 견디지 못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폐업을 했거나 폐업을 고려 중인 업주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LA를 기반으로 5곳에서 뷰티 서플라이 업소를 운영하는 한 흑인 여성 업주는요, 12번의 절도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난 2월 끝내 업소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지긋지긋하다면서. 이벳 잉그램이라는 이 여성분은 이 팍스 TV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도범이 칼을 들고 나를 위협하는 아찔한 순간을 여러 차례 경험했고, 벨리 지역 타자나라는 곳에 위치한 내 업소는 한 군데에서 6차례나 절도범들에게 털렸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잉그램은 끝없이 발생하는 업소 절도로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면서 LA시 전체를 범죄의 위험에 빠뜨리는 이 범인들도 문제지만 사법당국의 처벌 수위가 약한 탓에 좀도둑, 떼강도 출몰이 빈번한 것 아니겠느냐라면서 범인과 정부 이 양쪽을 모두 싸잡아서 비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마디 팍스TV 뉴스 인터뷰를 통해서 남겼습니다. 그녀는 뭐라고 말했느냐? 네, 앞서 제가 말한 바로 그 말을 그분이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장사 못 해먹겠다 라는 말을 남기고 폐업해버렸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이 오클랜드 애틀레틱스라고 있습니다. 이 오클랜드 애틀레틱스 야구단이 도박의 도시 네바다주 라스베가스를 새로운 연고지로 삼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착수했습니다. 쉽게 말해 야구단이 라스베가스로 이사를 간다는 것이죠.
오클랜드 구단은 이 라스베가스시에 개폐형 지붕을 갖춘 돔형 야구장 신축을 위해서 부지 구매 계약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연고를 두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북쪽에 있는 이 오클랜드 베이 지역에 새로운 구장을 지을 수 없게 되자 이 오클랜드 구단은 호텔과 카지노가 밀집한 이 라스베가스 스트립 지역 인근 토지 49에이커 구매 계약을 지난주에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클랜드 구단은 3만 명에서 많게는 약 3만 5천 명을 수용하는 새 구장을 내년에 착공해서 2027년부터 사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필라델피아 애틀레틱스라는 이름으로 1901년에 창단해서 100년도 넘었죠. 122년 됐습니다. 1901년에 창단해서 캔사스시티 애틀레틱스를 거쳐 오클랜드 애틀레틱스로 옮긴 1968년부터 사용한 이 오클랜드 애틀레틱스라는 그 팀 이름도 자연스럽게 라스베가스 애틀레틱스로 바뀌게 됩니다. 오클랜드는 프로 스포츠 팀이 이제 하나씩 다 떠나고 있습니다. 볼까요? 한번 지난 2019년에는요. 오클랜드를 연고로 하던 프로 농구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라는 팀이 인근 샌프란시스코로 옮겼고요. 그리고 다음 해인 2020년에는 프로 풋볼팀 오클랜드 레이더스가 라스베가스로 이미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프로 야구 구단까지 오는 2027년에 역시 또 라스베가스로 떠나게 되면 오클랜드는 이제 더 이상 프로 구단은 없게 됩니다. 반면에 라스베가스는 계속해서 프로 구단이 이사를 가는 그런 도시가 되겠네요. 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간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김건희 여사도 동행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6일 워싱턴 DC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에 27일에는 상하원 합동연설을 합니다. 워싱턴 방문 기간에는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에 참석해서 한인 동포 그리고 한미 양국의 주역들 그리고 정계, 문화계를 포함한 여러 분야의 인사들과 포괄적으로 만납니다. 자, 윤 대통령은 27일 늦은 시간에 워싱턴 DC 방문을 마친 뒤에 보스턴으로 이동해서 다음 날인 28일 매사추세츠 공대 MIT에서 주요 석학들과 또 만남을 갖습니다. 이후 하버드 대학을 방문해서 케네디 스쿨에서 첫 정책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보스턴 일정을 끝으로 오는 29일 귀국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대한민국 차원에서 보면 아주 비싼 경비가 들어간 방문입니다. 전용기 기름값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 미국 방문 전에 외교적인 걸림돌이 될 만한 사안들, 예를 들어서 뭐 잘 아시다시피 한일 관계라든지 또는 얼마 전에 윤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무기 지원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해서 지금 러시아가 크게 반발하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 등등 모두 일정 부분 대한민국의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과 철저하게 그 보폭을 맞추기 위함인데요. 러시아의 반발은 외교적인 반발을 넘어서 현지 교민과 현지 기업들의 안위마저도 걱정되는 그런 상황을 당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또한 물론 한국 정부가 뭐 예상하지 못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큰 장사를 위해서 일정 부분 손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보폭을 제대로 맞춰서 실익을 찾는다면 못 찾을 것도 없습니다. 많이 있겠죠. 또 그런 실익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실제적인 위험 상황을 맞지만 않는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생각해보면 뭐 무기 판매 수익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당장 또 전쟁이 끝난 후에 전후 재건 사업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역시 경제적인 실익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 전후 재건 사업에는 미국과 보폭을 잘 맞추던 그런 나라들이 역시 가장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한국이 유럽 여러 나라, 특히 동유럽 국가들의 이 무기를 판매하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전투기도 팔고 장갑차도 팔고 탱크도 팔고 하려는데 이 유럽과의 방위 산업 확대도 계획하고 있는 한국이 미국의 지원하에 이 부분도 좀 더 노려볼 만합니다. 실익을 찾을 부분이 미국과 보폭을 맞추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국내 여론이나 야당의 비난 등으로 지금 힘든 상황을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실익을 얻어낼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응원하고 싶습니다.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은요. 그런 미국 보폭 맞추기가 왜 꼭 국빈 방문을 시작하기도 전에 마치 밀린 숙제 하듯이 미리 다 해놓고 오느냐.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가느냐겠죠. 저는 이제 미국에서 하니까 오시느냐 하는 점입니다. 미국과 협상을 하고 무언가 얻어내려면 한국도 어느 정도는 남겨놓고 미국 측의 대응을 봐가면서 카드를 그때그때 하나씩 오픈을 해줘야 하는데 이렇게 이미 다 오픈시켜놓고 카드 다 까고 그러고 나서 미국에 와서 회담을 하면 과연 미국이 한국이 해달라는 걸 다 해줄지 의문입니다. 뭐 미리 다 그러면 미국이 해줄 것을 지금 다 약속을 받았나요? 그렇다면 더더욱이 다행이고요. 어쩌면 외형적으로 화려한 대접은 미국이 해줄지 모르겠습니다만 궁극적인 국익을 얻어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고 하는 그렇습니다. 마치 밀린 숙제 황급히 다 해갖고 그걸 갖고 선생님 찾아가서 뵙는 그런 모양새는 만들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한국 외교팀들 잘 좀 부탁합니다. 제발 국익 다 좀 제대로 꼼꼼하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밀린 숙제 다 했으니까 선생님 만나서 그냥 쓰담쓰담 칭찬만 듣고 가지 말고 실제적인 한국의 국익을 제대로 챙겨가시기를 이곳에서 응원하겠습니다. 한국의 외교팀들. 네, 자, 특급 정보 시간입니다. 치매, 10년 전에 미리 예측 가능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사고력이나 기억력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의 경우도 치매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치매에 걸릴지의 여부를 10년 전쯤에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미리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치매 전조 증상으로 알려진 인지장애에 걸릴 위험을 증상이 나타나기 최대 10년 전에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됐습니다. 자, 뉴욕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대의 앨런 그로버 박사팀은 어제 그 미국 신경학회 학술지 뉴럴로지에서 사고력, 기억력, 그런 문제가 전혀 없는 노인들을 지난 10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를 통해서 인지장애 발생 위험을 증상이 나타나기 수년 전에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로버 박사는 사고력과 기억에 문제가 없는 사람 가운데 일부가 초기 인지장애에 매우 미묘한 징후를 보일 수 있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 연구 결과는 민감하고 간단한 기억력 테스트를 통해서 정상적인 인지력을 가진 사람들이 향후 인지장애에 걸릴 위험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자, 연구팀은 연구 시작 당시에 사고력이나 기억력에 문제가 없는 평균 연령 69세에 969명을 대상으로 간단한 기억력 테스트를 했고요. 또 이들을 최대 10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연구를 시작한 게 10년 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테스트는 연구 단계와 검사 단계 두 단계로 구성이 됐습니다. 연구 단계에서는 그림 카드 4장을 보여주고 특정 범주에 속하는 그림을 선택하게 하고 또 검사 단계에서는 앞서 보여준 카드를 기억해내게 하고 기억하지 못한 그림에 대해서는 그림이 속한 범주를 힌트로 살짝 줍니다. 정보 검색 능력과 기억 저장 능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테스트 점수에 따라서 이 객관적 기억 장애 단계 시스템의 0에서부터 4단계로 분류됩니다. 0단계는 기억력에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1, 2단계와 그리고 3, 4단계입니다. 자, 1, 2단계는 기억 검색에 어려움은 있지만 범주 힌트를 주면 그림을 기억해내는 그런 단계입니다. 치매에 걸리기 5년 내지 8년 전에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 4단계는 범주의 힌트를 줬는데도 기억을 못하는 단계로 치매 발병 1년에서 3년 전 상태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럼 10년 전 테스트에 참가했던 969명의 당시 결과는 어땠을까요? 테스트 결과 참가자 가운데 0단계는 47%였고요. 1단계는 35%, 2단계는 13%, 그리고 3, 4단계가 5%였습니다. 이후 추적 관찰 기간에 참가자의 24%인 234명에게 인지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이 나이, 성별, 교육 수준, 알츠하이머, 위험, 유전, 인자 영향 등등을 고려해서 분석한 결과 1, 2단계인 사람이 인지장애를 겪을 위험은 0단계인 사람보다 2배가 높았고요. 또 3, 4단계인 사람은 0단계인 사람보다 인지장애를 겪을 위험이 무려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테스트에서 가장 나쁜 3, 4단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72%가 10년 후에 인지장애를 겪을 것으로 예측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57%가, 그리고 1단계는 35%가, 그리고 뭐 0단계라고 해서 완전히 자유스러운 건 아닙니다. 0단계를 진단받았다 하더라도 10년 후에 인지장애를 겪을 확률은 21% 정도로 예상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로버 박사는요, 이 결과는 치매 전조 증상인 인지장애에 걸릴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면서 인지장애를 초기에 발견하는 것은 치료법 연구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치료법을 연구하는 그 학자들 뿐만이 아니라 고위험군으로 판명된 사람들이 의사와 미리미리 5년, 8년, 10년 전에 미리미리 의사와 상담해서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보너스 뉴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요, 배우 이병헌의 고백입니다. 배우 이병헌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학생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북가주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열린 이 시간의 제목은요, The Future of Hallyu, 한류의 미래였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는 월터 쇼렌스턴 아시아태평양 연구소라고 있는데요. 이 연구소의 소장은 한인 신기욱 교수가 맡고 있습니다. 이 신기욱 소장의 월터 쇼렌스턴 아태 연구소가 주최하고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후원했던 이날 행사에서 배우 이병헌은 유창한 영어로 이 배우가 되기까지의 경험을 소개하고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스탠포드대 학생들과 팬 등 약 300여 명이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병헌은 그동안 출연한 영화는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공동경비구역 JS, 그리고 아이리스, 미스터 선샤인 등등 유명하죠. 뭐 잘 아시죠. 그리고 이제 올해 안에 개봉할 예정인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2에도 출연을 했습니다. 개봉하면 다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가 전한 자신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출연 요청을 받았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출연을 하지 않았던 이 몇몇 작품들에 대해서는 너무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말했는데, 한 학생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병헌은 역할을 거절해서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기생충, 올드보이, 헤어질 결심 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다른 일정이 잡혀 있었는 등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출연을 고사했다라고 말하고는 본인도 크게 웃었습니다. 좀 허탈하다는 얘기죠. 뭐 이유야 어쨌든 그가 출연할 뻔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출연 안 한 아무튼 그런 영화가 올드보이, 기생충, 헤어질 결심 등이었다니 흥미롭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영화에 이병헌이 출연했었다면 과연 이병헌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그리고 그 영화에는 또 어떤 변화된 결과가 나왔을지 상상해보면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요, 보세요 한번. 이 올드보이라는 영화는요, 지난 2004년 칸느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으면서 한국 영화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처음 높인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기생충은 2020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등 4관왕을 차지했죠. 그리고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는 올해 아시아 필름 어워즈에서 3관왕을 차지한 그런 영화입니다. 작품을 고르는 데에는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한 이병헌은 대본을 읽는 순간 느끼는 감정이나 감성이 재미있다고 느끼면 따르는 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뭐 어떤 뭘 의미하는지는 뭐 다 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2009년에 영화, 미국 헐리우드 영화죠. G.I. 조, 전쟁의 서막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헐리우드에 진출해서 이제 헐리우드에 대해서 이병헌이 말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 헐리우드는 나의 연기 스킬을 처음에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라면서 그들 헐리우드이 본 거는 2006년 도쿄돔 팬 미팅에서 4만 명이 몰린 것만 본 것일 뿐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연기를 진지하게 보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 영화 속에 아시안 배우를 한 명 꽂아놓고 출연진의 다양성이라는 면과 아시아 시장에서의 매출 확대 등에만 관심을 가졌다. 이병헌은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다.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되네요. 그러나 결국
이병헌은 G.I. 조 이후에도 여러 헐리우드 작품에 출연했습니다. 자, 이날 행사에서 청중들 질문에 대부분 이병헌은 영어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병헌은 왜 이렇게 영어를 잘하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자, 영어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원에 대충 다닌 게 전부였다. 헐리우드에서도 교육받은 적 없다라면서 오늘 행사를 위해서 난생 처음 2달 동안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고 말해서 많은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2달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막 스탠포드 학생들하고 대화하고 질의응답할 정도 쉽지 않습니다. 뭐 다른 이유가 뭐가 있는지 정말 타고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궁금증 뭐 저만 가졌겠어요? 스탠퍼드 학생들이 그런 궁금증을 갖는 것을 이제 눈치를 채자 이병헌은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런 쪽에 재능이 있기는 있는 것 같다 라면서 영화를 촬영할 때도 어릴 때 수년간에 했던 그리고 오랫동안 안 했던 태권도를 갑자기 영화 촬영 중에 몸이 기억하는 것 같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날 행사에는요, 미국에서도 인기가 많은 K-드라마를 재조명하고 미래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다라고 합니다. 이 한국 영화나 한국 드라마의 세계적인 발돋움, 정말 작가, 배우, 감독님들, 프로듀서님들, 정말 진정한 문화 외교관입니다. 세계적인 문화 외교관.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한국의 문화 외교관 세계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뭐 문화 외교관 말고 진짜 신분이 외교관이신 분들,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모시고 미국의 국빈 방문차 올 많은 한국의 똑똑하신 외교관님들, 진짜 외교관님들도 세계적이시겠죠? 그렇겠죠? 한국의 진짜 외교관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때 진짜 국위 제대로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과거 한국의 독재 정권 시절에는요, 미국을 방문한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권이 마치 인정받는 그런 형식이어서 보따리를 바리바리 싸들고 왔다가 빈 보따리로 그냥 가는, 아예 그냥 보따리까지 주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힘이 그 시절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국빈 초청을 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 마치 다 됐다라는 그런 생각은 버리고요. 미국에 올 때 쌓아온 그 선물 바구니에 한국 돌아갈 때도 꽉꽉 바리바리 채워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갈 때 빈 바구니로 가는 일이 절대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꽉꽉 눌러 채워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은 더더욱이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불금이네요. 벌써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